제주 예식장 복도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유리창으로 들어온 봄볕이 대리석 바닥에 미끄러지듯 깔려 있었고 어디선가 축가 반주를 맞춰보는 피아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그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아침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택시에서 내려 뛰다시피 들어온 사람치고는 이상하게 조용한 얼굴로요. 혼주 대기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남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제가 지난달에 다림질에서 옷장에 걸어둔 그 양복이었죠. 어깨 선이 조금 처진 것도 왼쪽 소매를 잡고 만지작거리는 버릇도 전부 제가 아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난생 처음 보는 젊은 신랑이 흰 셔츠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요. 대기실 앞 안내판을 봤습니다. 신랑 아버지란에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더군요. 글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눈이 나빠져서 잘못 봤나 싶어 안경을 벗었다 썼다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제 남편 이름이었거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 아침에 가스밸브를 잠갔던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사람이 너무 큰 걸 맞으면 제일 작은 걱정부터 붙잡게 되나 봅니다. 예식 시작 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하객들이 아직 절반쯤 들어차지 않은 홀 안에 그 목소리가 울렸어요. 신랑 아버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는 모습, 일어서면서 바지주름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는 습관까지 전부 제 눈에 익은 것이었죠. 저는 벽을 짚었습니다. 짚지 않으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그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라 제가 모르는 신랑의 아버지로 거기 서 있었습니다. 39회를 같이 산 사람인데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남이더라고요. 숨을 고르는데 이상하게도 아주 오래된 냄새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연기 냄새요. 9살 때 맡았던 덜 마른 나무가 타면서 나던 그 매캐한 냄새 말입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른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궁이 불은 자꾸 꺼지고 연기만 올라와서 눈이 따가웠죠. 9살짜리가 무슨 불 조절을 알겠어요. 솥뚜껑을 열어보니 쌀알이 하얗게 선 채로 설익어 있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부엌 문지방에 앉아 저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어요. 누나, 엄마 언제 와? 저는 목구멍까지 올라온 울음을 삼키고 나서야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멀리 갔어. 이제부터는 누나가 밥 해줄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어린 시절이 거기서 끝났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저 밥 한 끼 이야기인 줄 알았지요. 며칠 뒤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책보를 메고 학교 가는 길에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막내가 열이 펄펄 끓는다고요. 아버지는 새벽같이 남의 논에 일하러 나가고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뒤도 안 보고 집으로 뛰어갔어요. 뜨끈뜨끈한 막내를 등에 업고 보건지소까지 걸었습니다. 산길을 넘어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는데 아이 무게보다 등에 배는 열이 더 무겁더라고요. 중간에 몇 번을 쉬면서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한테 가족은 사랑이기 전에 책임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새는 게 동생들 머릿수였고 밥상에 반찬이 모자라면 제 몫부터 뺐죠. 그게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집이 굴러가지 않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20살이 되던 해에 저는 부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서면 뒷골목의 봉제 공장에 취직해서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죠. 손끝에 실밥이 박혀도 아프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월급날이 되면 우체국부터 갔습니다. 제 옷 한 벌 사는 법이 없었고 봉투를 뜯어 고향으로 붙이고
남는 돈으로 한 달을 살았습니다. 같은 방을 쓰던 동료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군요. 너는 내 인생 안 살 거야? 동생들이 나중에 알아주기라도 한대?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동생들 다 키우고 살면 되지. 인생이 어디 도망가나.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겁없는 소리였어요. 인생은 도망가지 않지만 사람은 도망가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오래, 아주 조용히요. 남편을 처음 본 건 23살 겨울이었습니다. 기숙사 복도 전등이 나가서 며칠째 깜깜했는데 공장에서 전기 기사들을 불렀어요. 다른 기사들은 전구만 갈아 끼우고 10분 만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사다리에서 안 내려오더군요. 천장 안쪽을 들여다보고 낡은 배선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고 검게 눌어붙은 부분을 손전등으로 비춰보고 있었어요. 한참 뒤에야 내려와서 이마에 먼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그냥 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서 불나면 방에 있는 사람들 못 나옵니다. 말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기지도 않았고 말주변도 없었죠. 그런데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봤어요. 시키지 않은 일까지 끝까지 하는 사람. 저 사람이라면 평생 나를 속이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판단 하나로 저는 제 인생 전부를 걸었던 거예요. 결혼식은 초라했습니다. 시장통 2층에 있는 작은 예식장을 빌려서 1시간 만에 끝냈어요. 신혼여행은 꿈도 못 꿨고 식이 끝나자마자 시장 근처 단칸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공간이 딸린 집이었죠. 결혼하고 첫 월급날 남편이 누런 봉투를 제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끝이 땀에 젖어 조금 눅눅했어요. 당신이 관리해요. 나는 필요한 만큼만 받아 쓸게. 저는 그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돈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저는 마음대로 다른 뜻을 붙였어요. 이 사람은 평생 나한테 숨기는 게 없겠구나 하고요. 봉투 하나를 받아들고 남은 인생의 보증서를 받았다고 믿어버린 겁니다. 그 뒤로 30년 넘게 저는 그 믿음 위에서 살았습니다. 시부모 병수발을 들 때도 반찬 가게에서 새벽 4시에 물을 썰 때도 대장암 수술을 받고 항암 주사를 맞을 때도요. 이 사람만은 나를 속이지 않는다. 그 하나로 버텼어요. 다시 제주 예식장입니다. 축가가 시작되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홀 뒤편 기둥 옆에 서서 남편의 옆 얼굴을 바라봤어요. 저 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 자리는 신랑의 아버지 자리입니다. 제가 낳은 아들의 결혼식 때 앉았던 그 자리와 똑같이 생긴 의자죠. 가슴속에서 뭔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요란하지도 않았어요. 오래된 담벼락이 비 온 뒤에 소리 없이 주저앉는 것처럼요. 처음 월급 봉투를 맡긴 날부터 그 사람한테는 숨기는 게 없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숨기는 게 없었던 사람은 나뿐이었더라고요. 나는 통장도 병도 속마음도 다 보여주고 살았는데 말이죠. 그날 제가 서 있던 그 복도에서 64해 동안 쌓아 올린 제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는 아주 오래전 우리 딸이 태어난 지 2달도 되지 않았던 어느 봄날에 있었어요. 첫째를 낳고 2년 만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은 새벽마다 젖달라고 울어대던 아이였는데 딸은 이상하리만치 순했어요. 배가 고파도 칭얼거리다 말고 기저귀가 젖어도 한참을 참았죠. 저는 그때 딸이 순한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어요. 어미가 정신없이 바쁘면 아기도 눈치를 본다는 걸요. 그 시절 우리 집은 시장 골목 안쪽 2층 집 셋방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에 나가 물을 절이고 10시쯤 집에 돌아와 딸 젖을 물리고
다시 가게로 나가 저녁 장사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무릎이 안 좋아 거동이 불편하셨는데 그 와중에도 아들 밥은 꼭 당신이 먹이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저는 그게 참 고마웠어요. 남편은 아침에 나가기 전에 연탄을 갈았습니다. 겨울이면 부엌 바닥이 얼음장이라 제가 나가려고 하면 손사래를 쳤죠. 당신은 손 시려워서 안 돼. 내가 하고 나갈게. 그러고는 아이들이 먹을 우유를 냄비에 데워 미지근하게 식혀놓고 나갔어요. 저는 그 냄비를 만질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나 싶었죠. 그 온기가 35년 뒤에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딸이 태어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남편이 저녁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한참을 뜸을 들였습니다. 회사에서 제주 현장에 사람을 보낸대. 호텔 짓는데 전기팀이 통째로 들어가야 한다고. 얼마나요? 13달. 저는 딸을 안은 채로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100일도 안 된 아기를 안고 13달이라는 말을 들으니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시어머니 병원도 제가 모시고 다녀야 하고 큰애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떼는 참인데요. 안 가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딱 한 번, 그 한 번이 제가 남편을 붙잡은 유일한 순간이었어요. 이번에 빠지면 회사에서 자리 없어. 딱 1년만 버텨줘. 돌아오면 전세라도 얻자. 전세라는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단칸방에서 2아이를 키우는 어미한테 그 말이 얼마나 크게 들렸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늦게까지 남편 속옷과 작업복을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은 안개가 짙었어요. 남편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잠든 딸의 손을 한참 만졌습니다. 갓난아기 손이라는 게 어른 새끼손가락 하나도 다 못 감싸잖아요. 그 작은 손을 굳은 살 박인 손가락으로 조심조심 만지더니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주고 나가더군요. 저는 배웅을 안 나갔습니다. 나가면 울 것 같았거든요. 창문 커튼 뒤에 숨어서 남편이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걸 봤어요. 가방을 한쪽 어깨에 메고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가더라고요. 그때는 원망도 못했어요. 돈 벌러 가는 남편 붙잡으면 내가 나쁜 아내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우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했죠. 혼자 남은 13달은 지금 돌아봐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나가 콩나물을 무치고 멸치를 볶았어요. 낮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가 오후에는 큰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딸을 업은 채 가게에 섰죠. 밤이 되면 2아이를 양쪽에 눕히고 등을 두드려 재웠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잠들어서 새벽에 불도 안 끄고 깬 날이 수두룩했어요.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공중전화로 연락했습니다.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통화 중에 자꾸 끼어들었죠. 애들은 잘 크지? 잘 커요. 딸내미가 이제 뒤집기를 해요. 당신이나 밥 챙겨 먹어요. 거기 반찬이 어디 입에 맞겠어요. 먹고 있어. 현장 앞에 밥집 있어서. 그 밥집. 저는 그때 그 3글자를 아무 생각 없이 흘려들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굶지 않는다니 다행이라고만 여겼어요. 나중에 다 알고 나서 제가 머릿속으로 수백 번 그려본 장면이 있습니다. 그 밥집이라는 데는 공사장 정문에서 100m쯤 떨어진 자리에 있는 작은 분식집이었대요. 김밥이랑 국수를 파는 집이었고 여자 혼자 장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인부들은 야근이 끝나면 거기서 국수 한 그릇에 소주를 마셨답니다. 남편은 원래 술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타지에서 10달 넘게 지내다 보면 사람이 헐거워지는 모양이에요. 여자는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결혼 반지도 안 끼고 가족 얘기도 안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외로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애둘없고 새벽에 물을 썰면서도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저는 안 그랬어요.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견뎠지 다른 데로 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은 핑계가 못 되는 거예요. 여자가 진실을 안 건 세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남편 작업복이 기름때에 절어 있으니까 빨아주겠다고 안주머니를 뒤졌대요. 거기서 접힌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큰애를 안고 있고 무릎에는 갓난 딸이 누워있는 사진이었어요. 시장 사진관에서 5,000원 주고 찍은 배경도 없는 밋밋한 사진이었죠.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변명도 안 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사진만 도로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대요. 여자는 그날로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2달쯤 뒤에 여자가 남편을 다시 찾아왔어요. 공사장 뒤편 자재 창고 옆에서 여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당신 가정깨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는 내가 낳을 거예요. 그래도 아이가 있다는 건 알고 살아야 하잖아요. 남편은 그때 아내한테 다 말하겠다고 했답니다. 부산 가서 무릎 꿇고 빌겠다고요. 저는 그 대목이 제일 화가 납니다. 말하겠다고 한 번이라도 마음먹었으면서 35년을 입을 다물었다는 게요. 차라리 처음부터 숨길 생각이었다면 덜 억울했을 텐데 말이죠. 남편이 부산으로 돌아온 날 저는 시장에서 갈치를 사다 구웠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앞치마도 못 벗고 뛰어나갔어요. 남편은 살이 쭉 빠져서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애가 아버지를 낯설어하며 제 뒤로 숨더군요. 딸은 남편이 안으려고 손을 뻗자마자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100일도 안 됐을 때 헤어진 아버지를 알아볼 리가 없죠. 남편이 우는 딸을 억지로 안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러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더군요. 저는 그 등을 쓸어주면서 그랬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다 우리 먹여 살리자고 그런 건데 뭘 그래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우리 집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평범해졌습니다. 큰애는 책가방을 메고 앞장서 걸었고 딸은 그 뒤를 종종거리며 따라갔죠. 저는 반찬 가게에서 하루 10시간씩 서 있었고 남편은 현장에 나갔다가 저녁이면 손톱 밑에 시커먼 기름때를 묻히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이들 운동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 시절 아버지들이 그런 데 오는 게 드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 양반은 반차를 내고서라도 왔습니다. 아버지 달리기에 나가서 넘어진 적도 있어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는데도 아이들 보는 앞이라 웃으면서 일어나더군요. 쉬는 날이면 제 가게 배달을 도왔습니다. 오토바이 뒤에 반찬통을 싣고 골목골목 다니면서요. 시장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그랬어요. 옥자 씨는 남편 하나는 진짜 잘 만났어. 요새 저런 남자가 어디 있어.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못 배우고 가난하게 자란 제가 세상에 딱 하나 자랑할 게 있다면 그거였거든요. 첫 번째 단서는 아주 사소하게 왔습니다. 딸이 중학교 들어가던 해봄이었을 거예요.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하는데 기계에서 종이가 드르륵 밀려 나오더니 같은 이름이 여러 줄에 걸쳐 찍혀 있는 겁니다. 제주김밥, 매달 같은 날짜, 같은 금액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통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보다는 계산부터 했죠. 그 돈이면 아이들 참고서를 몇 권 사고 시어머니 약값을 대고도 남는 금액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밥상 앞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여기 제주김밥이라는 데는 뭐예요? 왜 매달 돈이 나가요? 남편이 국그릇을 들다 말고 잠깐 멈추더군요. 아주 잠깐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반박자가 전부였는데
저는 그걸 못 읽었습니다. 아, 그거. 제주 현장 있을 때 신세진 식당이야. 그때 사고 나서 병원비 급할 때 그 집 주인이 돈을 빌려줬거든. 이자 대신 조금씩 갚는 거야. 아직도요?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목돈이 없으니까 나눠서 갚는 거지. 사람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사람 도리. 그 말이 나오니까 저는 더 목물었어요. 도리를 지키는 사람이라서 제가 그 사람을 믿었던 거니까요. 그 뒤로 저는 통장에 그 이름이 찍혀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더군요. 처음에는 꽤 큰 돈이었는데 나중에는 절반쯤으로 내려갔고 어느 해부터는 확 줄었습니다. 저는 빚을 거의 다 갚아가나 보다 했어요. 그러다 언젠가 통장을 정리하는데 그 이름이 아예 안 보이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반가웠어요. 밥상에서 그랬죠. 이제 제주김밥 그거 다 갚았나 봐요? 안 나가네. 응, 끝났어. 남편은 짧게 대답하고 밥만 먹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30년 묵은 짐 하나 덜었다고 좋아했어요.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해서 송금이 끝난 거라는 걸 저는 60이 넘어서야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단서는 남편 생일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컸을 때였으니 10몇 년 전이겠네요. 큰애가 케이크를 사왔고 딸이 초를 꽂고 불을 껐습니다. 다 같이 노래를 부르고 남편이 초를 끄려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번호가 안 뜨더군요.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더니 케이크 칼을 내려놓고 슬리퍼를 끌며 베란다로 나갔어요. 문을 닫았는데도 목소리가 조금씩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래, 필요한 건 없고? 목소리가 낮았어요. 화난 것도 아니고 반가운 것도 아닌 조심스러운 목소리요.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생일날 무슨 전화를 그렇게 오래 받아요? 제주 현장 소장? 그때 그 양반 있잖아. 요새 사업이 잘 안 되나 봐. 불쌍하네. 명절에 굴비라도 한 상자 보내드려요. 지금 그 장면을 떠올리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 전화는 아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걸려온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굴비를 보내자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앞뒤 없는 아내가 또 어디 있을까요? 세 번째 단서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봄에 대청소를 하다가 남편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영수증이며 오래된 명함이 뒤엉켜 있는 아래쪽에서 반듯하게 접힌 도화지가 나왔습니다. 펴보니 아이가 크레파스로 그린 바다 그림이더군요. 파란 물결 위에 노란 배가 떠 있고 하늘에는 갈매기 3마리가 V자로 날고 있었어요. 아이들 그림 특유의 종이 밖으로 튀어나갈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뒤집어 보니까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손끝으로 만져봤습니다. 힘을 얼마나 줬는지 연필 자국이 종이 뒤까지 눌려 있더군요. 저녁에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이거 누구 그림이에요? 남편이 그림을 받아들더니 잠깐 물끄러미 보다가 도로 접었습니다. 제주 그 식당집 아들. 내가 어릴 때 크레파스 사보냈더니 그려서 보냈나 봐. 애가 그림을 잘 그리네. 우리 애들은 이런 거 보내준 적도 없는데. 저는 웃으면서 그림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남의 집 아이가 고맙다고 보낸 그림 한 장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그 그림을 20년 넘게 접었다, 폈다 하며 보관했다는 사실은 그때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13년 전 제 몸에 병이 왔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대장에 뭐가 보인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더군요. 조직검사 결과를 들으러 간 날 의사가 화면을 돌려서 보여주면서 3기라고 했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일 먼저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가게는 며칠이나 쉬어야 돼요? 단골들 김치 담가주기로 했는데. 의사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 없으면 가게도 집도 아무 소용없어. 이번에는 딴 생각하지 말고 당신 몸만 생각해.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9살에 어머니 잃고 나서 남 앞에서 우는 법을 잊고 살았는데 그날은 병원 복도에서 소리내서 울었어요. 남편은 수술 뒤 한 달을 병원에서 살았습니다. 보호자 의자가 얼마나 좁은지 아세요? 거기서 무릎을 접고 새우처럼 웅크려 자면서도 제가 밤에 뒤척이면 벌떡 일어났어요. 항암 주사를 맞고 나면 냄새만 맡아도 토했습니다. 남편이 대야를 받쳐들고 제 등을 두드려줬어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 저를 부축해서 데려가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머리가 빠져서 베개에 수북하게 남으면 아무 말 없이 털어냈습니다. 수술하고 며칠 뒤에는 걸어야 한다고 해서 링거대를 끌고 복도를 돌았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남편이 그러더군요. 부부가 이럴 때 옆에 있으라고 부부지. 이런 거 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면 나는 뭐가 돼.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서 이 사람 밥은 내가 차려주고 가야겠다고요. 그 병실에서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는 나중에 본인 입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잠든 밤이면 남편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봤대요. 20살 남짓한 청년의 사진이었다더군요. 몇 번이나 제 어깨를 흔들어 깨우려 했답니다.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더는 못 숨기겠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제가 잠결에 남편 손을 더듬어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 있어서 안 무서워.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사진을 도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13년을 입 다물고 살았어요. 저는 항암 치료를 끝내고 반찬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짧게 자라나서 두건을 쓰고 물을 썰었죠. 아이들은 명절마다 그랬어요. 엄마가 산 건 아버지 덕분이야. 우리는 아버지 반이반도 못했어. 저도 시장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영감이 말은 없어도 사람 하나는 진국이에요. 병실에서 대소변까지 받아냈다니까요. 일요일 점심상은 우리 집에서 제일 시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큰애 내외가 오고 딸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 10평 남짓한 거실이 꽉 찼거든요. 저는 전날 밤부터 갈비를 재우고 아침에 나물을 무치고 상위에 접시가 겹치도록 차렸습니다. 남들은 힘들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그 상 차리는 재미로 한 주를 버텼어요. 그날은 조기를 구웠습니다. 9살짜리 외손녀가 생선을 좋아하는데 가시를 무서워하거든요. 남편이 젓가락으로 살을 발라서 아이 밥그릇에 얹어주더군요. 조기 뱃살 쪽 하얀 부분만 골라서요. 할아버지, 여기 뼈 없어요? 없어. 할아버지가 다 골랐어. 먹어. 퇴직하고 나서 남편은 부쩍 조용해졌습니다. 원래도 말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거나 아파트 화단에 물을 줬어요. 저는 그게 늙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일은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어요. 암도 이겨냈고 애들도 다 결혼시켰고 빚도 없고요.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같이 늙어가는 일뿐인 줄 알았죠. 그게 얼마나 큰 복인 줄도 모르고 매일 그 밥상을 차렸어요. 그 일요일이 지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남편이 아침 먹다가 그러더군요. 제주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 갔대. 나이도 나보다 2살 아래인데. 어머, 어쩌다가요? 심장이 안 좋았나 봐. 자다가 그랬대. 남편은 국에 밥을 말면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2박 3일로 제주에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장례식장에 얼굴만 비추고 오기에는 비행기 값이 아까우니 그 김에 옛날 동료들도 만나고 오겠다고요. 저는 옷장에서 검은 양복을 꺼내 다림질을 했습니다. 와이셔츠도 새로 다려서 옷걸이에 걸었죠. 그런데 남편이 서랍을 열더니 넥타이를 하나 더 꺼내는 겁니다. 남색의 잔무늬가 들어간 넥타이였어요. 큰애 결혼식 때 맞춰 산 거였습니다. 장례식 가는데 그 넥타이는 왜 가져가요? 검은 거 있잖아요. 남편이 넥타이를 접어 가방 안쪽에 넣으면서 대답했어요. 끝나고 옛 동료들도 만나기로 했어. 계속 검은 옷 입고 있기가 좀 그렇잖아. 말이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도 안 했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나이 들어서 옷차림에 신경을 다 쓰네 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 넥타이가 무슨 자리에 메고 갈 거였는지는 상상도 못했죠. 남편이 왜 그 비행기를 탔는지는 한참 뒤에야 다 듣게 됐습니다. 몇 달 전이었대요. 그 여자한테서 연락이 왔답니다. 20년 넘게 먼저 전화한 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목소리가 아주 가늘었다고 하더군요. 췌장암 말기라고 길어야 서너 달이라고 했답니다. 여자가 그러더래요. 아들이 가을에 결혼을 한다고요. 제가 여태 아무것도 안 바랐잖아요. 재산도 호적도 바란 적 없어요. 그 아이 낳고 35년 동안 당신 부인 앞에 한 번도 안 나타났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 결혼하는 날까지 아버지 없는 사람으로 세우고 싶지는 않네요. 아버지 자리가 비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딱 하루만요. 딱 하루만 그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러고 나면 다시는 연락 안 할게요. 숨이 넘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끝까지 말하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35년 동안 해온 그대로요. 그 아이는 처음에 아버지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처음 마주 앉았을 때 남편은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손만 만지작거렸대요. 그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답니다. 저는 아버지가 죽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요. 35살까지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지금 와서 아버지 노릇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알고 있다. 그럴 자격 없는 것도 안다. 그래도 내 어머니가 남긴 부탁은 지키고 싶다. 그 아이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어머니 뜻이라면 하시라고 했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죽어가는 어머니 마음 편하시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 아이도 참 딱해요. 35에 처음 본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해야 했으니까요. 결혼식이 있던 그날 제주 예식장 2층 연애팀에서 일하던 제 고향 친구가 혼주 대기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친구는 저랑 합천에서 같이 자란 아이였어요. 60이 넘어서도 일을 놓지 못하고 예식장에서 하객 안내를 하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대기실 문 앞에서 명찰이며 코르사주를 챙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안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고 걸음이 멈췄대요. 처음에는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세상에 비슷한 얼굴이 어디 한둘인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손목시계를 왼손으로 돌려보는 버릇이며 앉아서 무릎을 살짝 벌리는 자세까지 자기가 아는 사람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친구는 사무실로 내려가서 그날 예식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신랑 측 혼주 이름이 적힌 칸을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가다가 거기서 손이 멈췄어요. 성도 이름도 제가 39년을 부르며 살아온 그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은 건 낮 12시 반쯤이었습니다. 가게에서 점심 장사를 마치고 앞치마를 두른 채 물기를 닦고 있었어요.
친구가 영상통화를 걸어왔더군요. 평소에는 목소리만 하는 사이인데 웬 영상통화인가 싶었습니다. 옥자야, 놀라지 말고 들어. 친구 목소리가 이상하게 낮았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어디 아파? 너희 남편 지금 제주에 있지? 있어. 옛날 직장 사람 장례식 갔어. 왜? 수화기 너머에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몇 초가 아주 길게 느껴졌어요. 아니야, 옥자야. 장례식 아니야. 지금 우리 예식장에 있어. 신랑 아버지 옷 입고 앉아 있다. 저는 행주를 쥔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소리야? 사람 잘못 봤겠지. 우리 영감이 거기를 왜 가?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명단 확인했어. 이름이 똑같아. 잠시 뒤에 사진 몇 장이 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대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이 찍혀 있었어요. 남색 넥타이를 맨 채로요. 제가 다려서 넣어준 그 양복에 제가 왜 가져가냐고 물었던 그 넥타이였습니다. 가슴에는 붉은 꽃 모양 명찰이 달려 있었죠. 두 번째 사진은 예식장 입구 안내판이었습니다. 신랑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아래 신랑 아버지란에 남편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확대했습니다. 글자가 깨질 때까지 키워도 이름은 그대로였어요. 그때 제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손이 떨린 것도 아니고 눈물이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귀가 먹먹해지면서 시장 소음이 하나도 안 들리더군요.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 5번을 걸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예 전원이 꺼졌다는 안내가 나오더군요. 결혼식은 오후 4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어 못에 걸고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단골 아주머니가 반찬 사러 왔는데 오늘은 문 닫는다고만 했어요. 30년 넘게 장사하면서 평일에 셔터를 내린 건 암 수술하러 갔을 때 말고는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들러 가방 하나만 들고 공항으로 갔어요. 아이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너희 아버지가 지금 남의 결혼식에서 신랑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다고요? 제 입으로 그 말을 옮기는 순간 진짜가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가장 빠른 비행기가 2시 10분 출발이었습니다. 티켓을 끊고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도 저는 계속 그 사진만 들여다봤어요. 확대했다가 줄였다가 또 확대했다가요. 닮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비슷한 사람 많잖아요. 이름도 흔하고요. 아니, 사실은 그렇게 안 믿으면 제주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진짜라고 인정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테니까요. 비행기가 뜨는데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리니 3시 15분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예식장 이름을 대는데 제 목소리가 남의 목소리처럼 들리더군요. 기사분이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더니 물었어요. 결혼식 가시나 봐요. 옷을 좀 차려입고 오시지. 저는 그제야 제 옷차림을 봤습니다. 가게에서 입던 남색 몸빼 바지에 늘어난 티셔츠였어요. 앞치마만 벗고 나온 겁니다. 35년 만에 남편의 진짜 얼굴을 보러 가는 길인데 저는 시장 반찬 가게 아줌마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아들 결혼식이라도 되나 봅니다. 기사분이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아들 결혼식은 맞았어요. 다만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을 뿐이죠. 예식장 앞에 도착하니 3시 40분이었습니다. 20날쯤 되는 것 같은 20분이 남아 있었죠. 친구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애팀 유니폼을 입고 명찰을 단 채로 제 팔부터 잡더군요. 옥자야, 정말 들어갈 거야? 응. 지금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차라리 오늘은 그냥 돌아가고 나중에 집에서 따지는 게 낫지 않겠어? 여기서 소란 피우면 너만 이상한 사람 돼. 친구 말이 다 맞았습니다. 60 넘은 여자가 남의 결혼식장에서 울고불고 하면 세상이 누구 편을 들겠어요. 그런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눈으로 봐야겠어. 사진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 미쳐.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은 해야 밥이라도 넘어갈 거 아니야. 친구가 제 손을 한번 꾹 쥐더니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로비는 사람으로 북적였어요. 신부 쪽 하객들이 화환 앞에서 사진을 찍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디선가 축가 반주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잘 돌아가고 있더군요. 저는 기둥 뒤에 서서 대기실 쪽을 봤습니다. 그때 남편이 보였어요. 신랑 앞에 서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신랑의 넥타이 매듭을 잡고 조금 위로 끌어올리더니 셔츠 깃을 손등으로 눌러 펴주더군요. 그러고는 어깨에 붙은 실밥 같은 걸 떼어냈습니다. 저는 그 손짓을 알고 있었어요. 8년 전 큰애 결혼식 날 남편이 신랑 대기실에서 우리 아들한테 똑같이 해줬거든요. 매듭을 올리고 깃을 누르고 어깨를 털고 순서까지 그대로였습니다. 그 손길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한테도 똑같이 해줬으니까요. 저 사람은 저걸 2번 해본 거예요. 우리 애한테 1번, 저 애한테 1번. 그 생각을 하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남편이 고개를 돌리다가 저를 봤습니다. 사람이 놀라면 얼굴에서 핏기가 빠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더군요.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입술까지요. 남편이 대기실에서 나와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걸음이 제대로 안 걸어지는 사람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장례식은 어디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상하게 목소리가 안 떨렸어요. 옥자야. 장례식장이 어디냐고요? 조문은 하고 왔어요? 내가 설명할게. 여기서는 말고 나가서. 저 신랑, 당신 아들이에요? 남편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면 됐어요. 저는 정말로 아니라는 말을 기다렸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아니라고 해주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35년 동안 잘도 하던 거짓말을 하필 그 순간에 못하더군요. 그때 신랑이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청년이었어요. 흰 셔츠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데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눈매요. 우리 큰애가 웃을 때 눈꼬리 내려가는 모양이랑 똑같더군요. 남편이 그 아이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먼저 들어가 있어라. 제가 남편 팔을 잡았어요. 나도요. 저 사람한테 직접 물을게요. 그러고는 그 청년을 봤습니다. 저를 보는 눈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눈이었어요. 겁먹은 것도 아니고 뻔뻔한 것도 아닌 그냥 각오하고 있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압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 맞아요? 청년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나비 넥타이 아래로 목을대가 한번 움직이더군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맞다는 말도 아니고 남이 그렇게 말해주더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대답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그 아이도 몇 달 전에야 처음 들은 이야기였다는 걸요. 식장 안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예식이 시작되니 하객들은 자리에 앉아달라고요. 저는 그 순간 목구멍까지 차오른 게 있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으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저 사람은 부산에 마누라가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저 사람 애를 2이나 낳고 39년을 살았다고, 암 걸려서 죽다 살아난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다 뒤집어 엎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홀 안쪽으로 신부가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드레스 자락을 두 손으로 들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면서 웃고 있더군요. 20몇 살이나 됐을까요? 오늘 하루를 위해서 몇 달을 준비했을 아이였습니다. 그 뒤로 신부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눈가를 찍고 있었어요. 딸 시집 보내는 어미의 얼굴이었죠. 저도 8년 전에 저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을 다 소리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 신부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저 집 어머니도 그렇고요. 내 억울한 거 풀자고 남의 집 딸 인생에서 제일 좋은 날에 흙탕물을 끼얹을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식장 맨 뒷줄, 문 옆벽에 붙어 섰어요. 식이 시작됐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신랑이 혼자 걸어 들어갔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신부가 아버지 팔짱을 끼고 들어왔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사위 손에 딸 손을 얹어주는 대목에서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순서입니다. 먼저 신랑 아버님, 자리에서 일어나 하객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혼주석 맨 앞줄, 신랑 어머니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국화 한 송이가 의자 위에 놓여 있더군요. 2달 전에 세상을 떠난 그 여자의 자리였습니다. 남편은 빈 의자 옆에 혼자 서서 하객들을 향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깊이, 아주 천천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아버님 인상이 참 좋으시다고 옆 사람한테 속삭였어요. 그 사람이 숙인 고개가 하객들을 향한 건지 죽은 그 여자를 향한 건지 저 뒤에 서 있는 나를 향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예식을 끝까지 봤습니다. 사진 촬영 순서에 남편이 신랑 옆에 서서 카메라를 보고 웃는 것까지요. 어색하게 입꼬리만 올린 웃음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식당으로 몰려갈 때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요. 남편은 5분 뒤에 내려왔어요. 명찰을 떼어 손에 쥐고 있더군요. 콘크리트 기둥 사이에서 남편이 다 털어놨습니다. 35년 전 제주 파견 현장 앞 분식집, 여자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은 날 현장 소장을 통해 보낸 첫 봉투, 우편안, 계좌이체, 제주김밥이라는 상호와 대학 등록금 때문에 걸려온 생일날의 전화, 서랍 속 바다 그림. 그 아이가 아버지는 사고로 죽은 줄 알고 자랐다는 것까지요. 저는 다 듣고 나서 딱 하나를 물었습니다. 내가 암 걸렸을 때 당신이 병실에서 내 토한 거 받아내고 내 몸 씻겨줬잖아요. 그때도 그 아이 생각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하지 말아요. 그 말은 지금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저는 남편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또 있느냐고요. 오늘 여기서 다 말해요. 나중에 또 하나 튀어나오면 그때는 나 진짜 못 버텨요. 남편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저는 이제 모르겠더군요. 사람을 믿는 법을 39년 동안 그 사람한테 배웠는데 그걸 못 쓰게 만든 사람도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친구 집에서 잤습니다. 친구가 이불을 깔아주면서 아무것도 안 물었어요. 그냥 옆에 누워서 제 등만 몇 번 쓸어줬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고 누워서 밤을 꼬박 새웠어요. 울음도 안 나오더군요. 남편은 시내 호텔방에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불도 안 켜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그 아이는요, 결혼 첫날 밤에 잠을 못 잤답니다. 신부가 잠든 옆에서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오래 앉아 있었대요. 자기가 태어난 것 때문에
오늘 어떤 여자의 39년이 무너졌다는 생각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과 같은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공항에서 기다리겠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을 안 했어요. 저는 오후표를 따로 끊고 혼자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 옆자리에 1시간을 앉아 있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집에 들어서니 신발장에 남편 구두가 먼저 와 있더군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 옷을 걷었습니다. 옷걸이째로 들고 나와 작은 방에 걸고 이불장에서 이불 한 채를 꺼내 바닥에 던졌어요. 남편이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자요. 옥자야. 나가라는 말은 아직 안 할게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할지 나도 모르겠으니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 앞에서 변명하지 말아요. 그때 어쩔 수 없었다. 미안하다.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하면 나 그날로 이 집 나갈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 집 방문 2개는 각각 닫힌 채로 지냈어요. 사흘 뒤에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고 남의 입으로 듣게 하느니 제 입으로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나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너희 아버지한테 아들이 하나 더 있다. 큰애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제주에서 낳은 아이가 있어. 35이야. 지난주에 결혼했고 너희 아버지가 그 결혼식에 신랑 아버지로 앉아 있었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그렇게 큰 줄 그날 처음 알았어요. 큰애가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멱살을 잡았다가 놓고 벽을 주먹으로 치더군요. 38 먹은 사내가 우는 걸 저는 그날 처음 봤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다가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어요. 35, 자기는 36, 입술이 떨리더니 저를 봤습니다. 엄마, 그럼 그게 내가 태어난 지 2달도 안 됐을 때였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딸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울었어요. 아빠, 나 100일도 안 됐을 때잖아. 엄마 몸도 안 나았을 때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남편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변명하지 말라는 제 말 때문이었는지 정말 할 말이 없어서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뒤로 큰애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엄마,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그 사람 인지 청구할 수도 있어. 소송 걸면 유전자 검사로 금방 나와. 그러면 상속 지분이 우리랑 똑같아져. 그 사람이 그런 말 한 적 없다. 지금은 안 하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엄마가 평생 새벽에 무 썰어서 모은 돈이야. 그걸 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가져가. 저는 그 말이 아주 틀렸다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자식이 어미 걱정하는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큰애가 이런 말을 덧붙였을 때는 참기가 어려웠어요. 그 사람 사정이 딱한 거랑 우리가 가족으로 받아주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야. 불쌍하다고 다 받아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동생이야. 싫어도 사실은 그래. 말해놓고 제가 더 놀랐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딱 한 번 봤을 뿐이에요. 결혼식장 복도에서 3분쯤요. 그런데 왜 제 입에서 동생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날 밤 저는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딸은 다른 방향이었어요. 며칠 뒤에 저를 데리고 나가서 커피를 사주더니 그러더군요. 엄마, 이혼해. 얘가 무슨 소리를 하니? 엄마는 평생 참기만 했잖아. 외할머니 없이 동생들 키울 때부터 할머니 병수발 들 때도 아파서 수술할 때도
엄마 인생에 엄마가 없었어. 이번에도 참으면 진짜 끝까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딸 눈이 벌겋게 부어 있더군요. 저 아이는 지금 제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말이 그대로 목에 걸렸습니다. 엄마도 안 참으려고 생각하는 중이야. 그럼 이혼해. 들어봐. 안 참겠다는 거하고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건 달라. 이혼도 내가 결정해야 내 인생이지. 내가 하라고 해서 하면 그것도 남 말 듣고 사는 거잖니. 나는 이번 한 번은 내 머리로 정할 거야. 딸이 한참 저를 보다가 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은 다시는 이혼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 주 주말에 남편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쓴 거야. 당신한테 전해달라고 했다더라.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려고 두 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못 찢겠더군요. 반쯤 찢다 말고 서랍에 처박았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잠이 안 와서 부엌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결국 서랍을 열었습니다. 불도 안 켜고 식탁 스탠드만 켜고 편지를 폈어요.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쓴 글씨였어요. 사모님이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모님 얼굴을 사진으로 딱 한 번 봤습니다. 아기 둘을 안고 계신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저는 그 사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뱃속의 아이까지는 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삶을 빼앗고 싶지 않아 숨어 살았습니다. 부산 쪽으로는 발도 들이지 않았고 아이한테는 아버지가 사고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한테도 피해를 안 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숨었다고 해서 상처를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요. 이제 와서 보니 저는 제 마음 편하자고 숨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아이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고르지 못한 채 태어났습니다. 미워하실 사람은 저와 그 사람이지 그 아이는 아닙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이상하게도 화가 안 나더군요. 이 여자도 35년을 혼자 김밥을 말면서 살았겠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화가 치밀었어요. 왜 나는 이 여자를 불쌍해해야 하나, 나한테 그럴 의무가 어디 있나 싶어서요. 그날 밤에 저는 웃었다가 울었다가 했습니다. 편지에는 그 아이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이었대요. 아버지랑 아이가 손잡고 뛰는 경기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혼자 운동장 가에 앉아 있었답니다. 선생님이 어머니라도 나오시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가게 문을 못 닫아서 못 왔대요. 집에 돌아온 아이가 저녁을 먹다가 이러더랍니다. 엄마, 오늘 재밌었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는 그랬대요. 그랬냐고 잘했다고요. 그 아이는 그 뒤로 한 번도 아버지 얘기를 꺼내지 않았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하면 어머니가 울 걸 아니까요. 저는 그 대목에서 9살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언제 오냐고 묻는 동생 앞에서 울음을 삼키던 저요.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도 남은 사람 눈치를 보느라 입을 다무는 아이. 제가 그렇게 살아봐서 그게 어떤 건지 알거든요. 며칠 뒤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에서 뵀던 사람입니다. 번호는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결혼식에서 큰 상처 드린 점 죄송합니다. 저를 만나주실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께 돈이나 재산을 요구할 생각도 전혀 없고 앞으로 법적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부탁 때문에 하루만 자리를 부탁드린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저는 그 문자를 20번쯤 읽었습니다. 35 먹은 남자가 64살 여자한테 자기가 태어난 걸 사과하고 있더군요. 답장을 썼습니다.
내가 왜 죄송하니? 6글자를 써놓고 손가락을 전송 버튼 위에 올려뒀어요. 그런데 못 누르겠더군요. 그 말을 보내는 순간 제가 뭔가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결국 한 글자씩 다 지우고 휴대폰을 엎어놨어요. 그 무렵 남편이 처음으로 변명 없는 말을 했습니다. 밤에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남편이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더군요.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나는 35년 동안 내가 가정을 지키느라 숨겼다고 생각했어. 말하면 다 무너지니까 나 혼자 짊어지는 거라고.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물만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 터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킨 건 가정이 아니라 내 자리였더라.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소리 듣는 그 자리. 당신한테 버림받는 게 무서워서 계속 거짓말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숨긴 게 아니고 나 살자고 숨긴 거야. 저는 컵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봤습니다. 39년 만에 처음 듣는 정직한 말이었어요. 그런데도 용서가 안 되더군요. 늦게 도착한 진심은 아무리 진심이어도 늦은 겁니다. 이제야 안 해요. 그 한마디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달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광안리 벤치에 앉아 있는데 갈매기가 발밑까지 내려와서 뭘 얻어먹으려고 기웃거리더군요. 저는 주머니에 있던 사탕 껍질만 만지작거리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3달 전에 썼다가 지웠던 그 문자창을 다시 열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말을 썼습니다. 부산에 올라올 일이 있으면 밥 한 끼 먹자. 아버지는 데리고 오지 마라. 써놓고 30분을 그대로 들고 있었습니다. 보내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아니까요. 그러다 갈매기가 푸드덕 날아오르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눌렸어요. 사실은 핑계입니다. 저는 그날 보낼 작정으로 벤치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딱 4글자였어요. 알겠습니다. 그 4글자를 보고 저는 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만나는 날 저는 집이 아니라 부산역 근처 한정식집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은 안 됐어요. 그 아이가 우리 집 밥상에 앉는 걸 제가 못 견딜 것 같았고 그 아이도 남의 집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시끄러운데도 싫어서 방이 따로 있는 조용한 집으로 골랐습니다. 약속이 12시였는데 제가 11시 40분에 갔더니 그 아이 내외가 벌써 와 있더군요. 아마 30분은 일찍 와서 기다렸을 겁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 아이가 일어나서 허리를 접었어요. 배꼽에 코가 닿을 만큼 깊이요. 죄송합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도 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서 그 모습을 봤어요. 35 먹은 남자가 밥집 방 안에서 인사도 아니고 사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요? 태어난 죄로요? 저는 앉으라고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태어난 게 죄라면 세상에 죄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니? 일단 앉아. 밥 먹으러 왔지 사과 받으러 온 거 아니야. 그 아이가 천천히 무릎을 접고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요. 음식이 나오는 동안 저는 그 아이를 몰래 봤습니다. 숟가락을 잡는데 새끼손가락이 살짝 들리더군요. 남편이 그럽니다. 밥을 먹다가 뭐가 좋으면 눈을 아래로 내리깔면서 웃어요. 그것도 남편이 하는 짓입니다. 국그릇을 2손으로 감싸쥐는 것까지 똑같았어요. 속이 확 뒤집혔습니다. 저 손짓을 내가 39년 동안 밥상 맞은편에서 봐왔는데 그게 여기 앉아 있구나 싶어서요. 그릇을 밀치고 일어나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 일어났어요. 대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물었습니다. 너는 좋아하는 반찬이 뭐니? 그 아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무슨 대답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눈치더군요. 저는 콩자반을 좋아합니다. 콩자반? 네. 어릴 때 어머니가 가게 하시느라 바쁘시면 콩자반이랑 김이랑 놓고 가셨거든요. 그거 먹고 자라서 그런지 그게 제일 편합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 사람하고 똑같네. 내 아버지 말이야. 우리 집에서 콩자반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였어. 애들은 다 싫어해서 나 혼자 그거 30년 넘게 볶았다. 말해놓고 저도 그 아이도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침묵이 나쁘지만은 않더군요. 밥을 거의 다 먹었을 때쯤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부탁드릴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알아. 저를 가족으로 받아달라거나 아버지 호적에 올려달라거나 그런 말씀드릴 생각 없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밥 한 끼 먹은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대신 나서서 어머님, 우리 그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따지지 않더군요. 그저 조용히 국그릇을 제 앞으로 밀어주고 반찬 접시를 돌려놓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애가 참 어른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참 뒤에 대답했습니다. 나도 아직 내 마음을 정확히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내 얼굴 보는 것도 쉽지 않아. 아까도 내가 숟가락 잡는 거 보고 속이 뒤집혔어. 그 아이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3달을 생각해 봤는데 내 남은 인생이 길어야 20, 30년이야. 그 시간을 미워하는데 다 쓰고 싶지가 않더라. 내 아버지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너까지 미워하면 내가 못 살아. 저는 물컵을 2손으로 잡았습니다. 급하게 가족되지는 말자. 나도 억지로 안 할 테니까 너도 억지로 잘하려고 하지 마라. 천천히 해보자. 그러다 안 되면 그때 가서 그만두면 되는 거고. 방을 나오기 전에 제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사실 그 말을 하려고 그날 나갔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내 어머니를 대신할 수는 없어.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내 어머니는 널 혼자 키운 사람이잖니. 내가 감히 그 자리에 앉겠다고 하면 그건 그 사람한테 못할 짓이지. 그 아이가 저를 봤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내가 괜찮다면 언젠가는 내가 내 어머니 노릇을 아주 조금만 해도 될까? 밥 챙겨 먹었냐고 묻는 거, 그런 거 있잖니. 그 아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입술을 몇 번 달싹이더니 그대로 고개를 떨궜어요. 식탁 위로 눈물이 떨어지는데 어깨가 들썩이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났습니다. 우는 법을 배운 적 없는 사람처럼요. 옆에서 며느리가 등을 쓸어줬습니다. 저는 휴지를 뽑아서 밀어줬고요. 헤어질 때 제가 종이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만든 거였어요. 콩자반이랑 장조림, 멸치볶음을 통에 담아서요. 사실은 만나기 전날부터 준비한 건데 안 주고 그냥 올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비행기에 실을 때 새지 않게 비닐로 한 번 더 쌌다. 그 아이가 2손으로 받으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가족이라서 주는 거 아니다. 오늘 아침에 만들다가 양이 많아져서 남은 거 버리기 아까워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픽 웃으면서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어머, 그럼 저희가 처리해 드리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애더군요. 저도 모르게 따라 웃었습니다. 그 결혼식 이후로 제가 처음으로 웃은 날이었어요.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그 생각을 하다가 웃었다는 게 미안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쯤 뒤에 큰애가 알게 됐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왔어요. 엄마, 그 사람 만났다며.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래. 밥 한 끼 먹었다. 엄마가 그렇게 받아주면 아버지는 결국 아무 대가도 안 치르는 거잖아. 바람 피우고 애까지 낳았는데 마누라가 그 애까지 챙기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세상 편한 거 아니야? 엄마는 지금 아버지 죄를 엄마 손으로 덮어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을 닦았습니다. 앉아봐라. 큰애가 식탁에 털썩 앉았습니다. 내 아버지를 용서하는 거하고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는 건 다른 일이야. 둘을 한데 묶지 마라. 나는 내 아버지 아직 용서 안 했다. 각방 쓰고 있는 거 너도 알잖니. 그래도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골랐니? 태어날 집을 골랐어? 아무것도 못 고르고 태어난 애한테 화를 내면 그건 화풀이지 정의가 아니야. 큰애가 한참 말이 없다가 그러더군요. 나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아버지가 한 짓이 떠올라서 그래. 안다. 그래서 엄마도 힘들어. 그런데 아들아, 그건 시간이 해결할 문제지 그 애를 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6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두 아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요. 억지로 형제하라는 게 아니라 얼굴 한 번은 봐야 나중에 어떻게 할지도 정하지 않겠냐고요. 큰애는 끝까지 싫다고 하다가 결국 나왔습니다. 딸은 의외로 순순히 오겠다고 했어요. 식당 방에 세 사람이 앉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더군요. 물컵 부딪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저는 옆방에 있다가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그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두 분 자리를 빼앗을 생각은 없습니다. 재산 문제도 서류로 정리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큰애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자리 때문만은 아니에요. 당신 얼굴을 보면 아버지가 한 일이 떠올라서 그래요. 솔직히 지금도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요. 아는데도 그래요. 그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외손녀가 들어왔습니다. 9살짜리가 어른들 분위기를 알 리가 있나요? 방에 들어와서 낯선 아저씨를 빤히 쳐다보더니 딸한테 물었어요.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큰애도 물만 마셨죠. 애가 대답을 못 들으니까 자기가 추리를 시작하더군요. 할아버지 아들이야? 그럼 엄마 오빠야, 동생이야? 동생? 딸이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애가 손가락으로 세더니 눈이 커졌어요. 아저씨가 엄마 동생이면 나한테는 삼촌이에요?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혼자 결론을 내더군요. 삼촌이 2명이면 헷갈리잖아. 아저씨는 제주도 살아요? 그럼 제주 삼촌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그러고는 그 아이 옆자리에 털썩 앉아서 물었습니다. 제주 삼촌, 제주도에 진짜 도라르방 많아요? 방 안에 있던 어른들이 다 웃었어요. 큰애가 웃다가 눈가를 훔치더군요. 그 아이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얼굴로 아이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도라르방 많다고 놀러 오면 보여주겠다고요. 저는 문틈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화해라는 게 어른들 말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이구나 하고요. 그 아이는 일요일 저녁마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2분도 못 갔어요. 잘 지내시냐고 묻고 저는 잘 지낸다고 하고 그러고 나면 할 말이 없어서 서로 숨소리만 듣다가 끊었죠. 그런데도 그 아이는 한 주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6시 반쯤이면 화면에 그 번호가 떴어요. 한 해쯤 지나니까 통화가 20분씩 늘어나더군요. 어머니,
제주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바람이 옆으로 불어서 우산이 소용이 없어요. 여기도 온다. 부산도 아침부터 오더라. 도서관 갈 때 운전 조심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제가 그걸 안 고쳤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사모님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아무 호칭도 안 붙이고 말하다가 어느 날부터 슬그머니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밥을 안 치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다고요. 대문을 활짝 열어준 적도 없는데 어느새 그 아이가 마당까지 들어와 있더라고요. 관계를 시작한 지 1년쯤 됐을 무렵 일요일 전화에서 그 아이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어머니, 저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이제 10주라고 합니다. 저는 축하한다는 말이 먼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입에서 튀어나온 건 다른 말이었습니다. 입덧은 심하지 않니? 못 먹는 건 없고? 아, 그게 밥 냄새를 못 맡습니다. 물김치는 좀 먹더라고요. 물김치는 사 먹지 마라. 짜기만 하고 맛도 없어. 내가 담가서 보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곧장 시장으로 갔습니다. 미역을 좋은 걸로 한 근 사고 멸치도 국물용으로 큰 걸 골랐어요. 상자에 담다가 손이 멈추더군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이 아이 어미가 임신했을 때 저는 부산에서 갓난 딸을 안고 전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그 여자도 제주에서 혼자 입덧을 했겠죠. 미역 사다 줄 사람 하나 없이요. 그 생각을 하니까 상자를 싸는 손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테이프를 붙여서 우체국에 갔어요. 그 여자한테 못해준 걸 이 아이한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저도 모르겠더군요. 다만 안 보내면 그 주 내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을 다시는 안 하더군요. 대신 새벽에 제가 가게 나갈 때 같이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고 저녁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굼떠서 그릇을 2번 깨먹었는데도 계속 하더라고요. 제 정기검진 날에는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대장내시경 결과 나오는 날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 무릎이 떨리고 있더군요. 결과가 깨끗하다는 말을 듣고 나오는데 병원 복도에서 혼자 눈을 훔치는 걸 봤습니다. 집에 와서 제가 그랬어요. 잘한다고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 그런데도 계속해야 해요. 그만두면 그때 가서는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럴게. 우리 부부는 요즘도 이런 식으로 대화합니다. 다정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는 이게 거짓말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며느리 출산이 2달 남았을 때 일이 생겼습니다. 사돈어른이 갑자기 무릎 수술을 하게 되신 거예요. 산후조리를 도와주기로 하셨던 분인데 본인이 목발을 짚게 됐으니 어쩌겠어요. 조리원은 자리가 없고 그 아이는 도서관 일 때문에 휴가를 길게 못 낸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저한테 아무 부탁도 하지 않았어요. 일요일 전화해서 그런 사정을 지나가듯 말했을 뿐입니다. 도와달라는 말은 죽어도 안 하는 애거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장롱에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개서 넣고 반찬통 6개를 넣고 미역을 넣었어요. 남편이 방에서 나와 그 모습을 보더군요. 어디가? 제주 간다. 애 낳는데 밥 해줄 사람이 없대. 남편이 뭐라고 말하려다 말았습니다. 제가 먼저 못을 박았어요. 당신 좋으라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애 낳은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해요. 미역국을 며칠은 제대로 먹어야 나중에 뼈가 안 시려요. 내가 가는 건 밥 해주러 가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현관까지 들여다 줬습니다. 제주집 부엌은 좁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앞치마를 꺼내 둘렀어요. 반찬가게 처음 열던 해에 사서 30년 넘게 쓴 겁니다. 끈이 2번 끊어져서 다시 박았고 앞주머니는 색이 다 빠졌죠. 저는 큰일을 치를 때마다 그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시어머니 제사 때도 큰애 결혼식 전날 밤에도요. 솥에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어머니,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얼굴이 무너질 것 같아서요. 국자로 미역을 뒤적이면서 대답했습니다. 왜? 간 좀 봐라. 그 아이가 다가와서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아무 말이 없더군요. 맛있습니다. 목소리가 젖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36해를 사는 동안 부엌에서 자기 밥을 끓여주는 사람 등을 이렇게 오래 서서 본 적이 별로 없었겠구나 하고요. 어머니는 늘 남의 김밥을 말고 있었을 테니까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어요. 며느리가 아기 목욕을 무서워하길래 제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대야에 물을 받아 팔꿈치로 온도를 재고 목을 손으로 받쳐서 천천히 눕히는 거요. 아기가 물에 들어가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봐라. 이렇게 목만 잘 받치면 안 무섭다. 애들은 어른이 무서워하면 같이 무서워해. 남편은 그 방에 못 들어오고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수건만 손에 들고요. 제가 달라고 하면 그때 건네주고 다시 물러나 서 있고 그랬어요. 저는 씻긴 아기를 수건에 싸서 안았습니다. 갓난쟁이 냄새가 나더군요. 30몇 년 전에 우리 딸한테서 나던 그 냄새요. 아기 얼굴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지. 네 아빠도 그랬을 텐데. 문간에 서 있던 그 아이가 고개를 숙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못 본 척하고 아기 손가락만 세어봤어요. 10개가 다 있더군요. 이듬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택배가 왔는데 카네이션 화분이더군요. 좋아 말고 진짜 꽃이었어요. 화분 옆에 봉투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라는 말을 평생 한 사람에게만 쓰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말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말을 다시 쓸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를 낳아준 어머니가 있고 늦게라도 밥을 챙겨주신 어머니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2분 다 제 어머니입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받아주신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미워하지 않기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가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끝까지 못 읽었습니다. 3번째 줄쯤에서 글자가 번져서 안 보이더군요. 편지를 접어서 가슴에 대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의 남편 생일에 처음으로 다 같이 모였습니다. 큰애 내외, 딸 내외, 외손녀, 그리고 제주에서 올라온 새 식구까지요. 우리 집 거실에 상을 2개 붙여야 겨우 앉을 수 있었습니다. 큰애는 여전히 아버지한테 살갑지 않아요. 생일이라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더군요. 그런데 밥을 먹다가 젓가락으로 접시 하나를 집어서 그 아이 앞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이거 먹어요. 엄마가 만든 콩자반인데 아버지는 요즘 이가 안 좋아서 안 먹어요. 우리 셋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셋. 큰애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걸 듣고 저는 국그릇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세 남매가 처음으로 서로 닮은 데를 찾기 시작했어요. 웃을 때 눈꼬리가 똑같이 내려간다느니 셋 다 발가락 2번째가 길다느니 하면서요. 딸이 그러더군요. 아빠 유전자는 진짜 무섭다. 아무도 크게 웃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돌아가고 남편과 둘이 빈 상을 치웠습니다. 접시를 포개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나를 용서한 거야? 저는 행주를 짜서 상을 닦았습니다. 대답하기까지 한참 걸렸어요. 아니요. 남편이 손을 멈추더군요. 지금도 그날 생각하면 가슴이 서늘해요. 예식장 복도에 서 있던 그 순간이 아직도 꿈에 나와요. 당신을 다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아마 죽을 때까지 다는 못할 거예요. 그래. 다만 그 상처가 내 남은 인생까지 다 잡아먹게 두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건 당신을 봐준 게 아니라 나를 봐준 거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등이 많이 굽었더군요. 지난주에 외손녀가 학교 숙제로 가족 사진을 붙여왔습니다. 작년 여름에 제주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저랑 남편이 가운데 앉고 세 남매와 배우자들이 뒤에 서고 손주들이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사진이죠. 12명이 한 프레임에 들어가느라 다들 어깨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애가 사진 밑에 이렇게 적어놨더군요. 우리 할머니는 60이 넘어서 아들이 한 명 더 생겼다. 할머니가 인생은 60부터라고 했다. 저는 그 글씨를 보고 웃었습니다. 웃다가 안경을 벗고 눈을 닦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상처를 안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가족이라서 더 깊이 찌릅니다. 남이 찌르면 살에서 그치는데 가족이 찌르면 뼈까지 들어와요. 저는 64세 그걸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요즘 생각하는 가족은 이런 겁니다. 아프다고 하면 죽을 끓여서 들고 오는 사람. 비가 온다고 하면 우산 얘기가 아니라 운전 조심하라고 말하는 사람. 미역국 간을 봐달라고 하면 뒤에서 슬그머니 다가와 한 숟갈 떠먹는 사람이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피가 섞였는지 서류에 이름이 올라 있는지는 그 다음 문제더라고요. 상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비 오는 날이면 수술 자국이 당기는 것처럼 어떤 날은 그날 그 복도가 통째로 떠올라서 숨이 막힙니다. 그런 날은 그냥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요. 콩자반을 볶고 멸치를 다듬고 상자에 담아서 우체국에 갑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일요일 저녁에 전화가 옵니다. 제주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요. 저는 여기도 온다고 운전 조심하라고 대답하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혹시 누군가한테 크게 찔려본 분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억지로 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그 상처가 남은 시간까지 전부 가져가기는 두지 마세요. 우리한테 남은 날들은 미워하는데 다 쓰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인생은 60부터라고 저는 이제 진짜로 그렇게 믿습니다.